네, 인공지능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이 나머지 부분 마저 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네, 학습 모델의 퍼포먼스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러닝 커브라는 것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커브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어떤 모델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도록만 만드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정확히 맞추려고 너무 복잡해지게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그, 그 모델과 약간씩 차이가 나는 데이터들이 있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 노이즈나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즉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네, 실제 주어진 데이터에는 잘 맞지만 이제 실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그 모델을 적용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덜 복잡한 모델보다 성능이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델이 너무 주어진 데이터에만 맞춰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오버피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왼쪽의 것은, 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굳이 표현하면 이제 언더피팅이 되는 거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적절하게 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른쪽은 오버피팅을 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왼쪽은 좀 언더피팅, 오른쪽은 오버피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다음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해 보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올릴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지는 바꿔 말하면 에러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의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것은 그 모델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오차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어, 컴플렉시티가 낮은 모델일수록 평균 오차는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면 평균 오차는 줄어들 수 있지만, 베리언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데이터가 주어지는 게 뭐냐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프루닝, 네,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할해 가면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분할을 적절한 시점에 멈추거나 혹은 만들어진 디시전 트리에서 이제 그 후에 적절한 그 가지치기를 수행함으로써 오버피팅 하지 않는 그런 모델을 이제 결과로 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뉴럴 네트워크처럼 우리 어떤 함수, 파라미터들로 정의되는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은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표현하는 항을 우리가 최소화하려는 그 함수에 추가해서 그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제 시도를 하면 결국 그게 파라미터를 크기를 작게 하거나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컴플렉시티를 낮춰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또 좀 다른 형태의 그 이것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레이지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예측하려고 하면 네, 주어진 데이터들을 그때 직접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데 방법은 이 속성 공간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뭔가, nearest neighbor가 뭔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K개 선택한 다음에 K개에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이터의 Y 값들로부터 새로운 데이터의 Y 값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단순한 다수결을 하거나 혹은 평균을 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디스턴스가 가까운 것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취한다면 디스턴스의 역수로 가중치를 주어서 가중평균을 함으로써 y를 얻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example에 대해서 3 nearest neighbor를 선택해서 y를 예측한다면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예를 한번 봤었죠. 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에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의 어떤 타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감독 학습, supervised learning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감독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세 번째는 강화 학습,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한 것은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모델을 찾는 것이었고 모두 supervised learning에 관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법, 알고리즘들 중에서 룰들의 집합인 디시전 트리를 모델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결정 경계를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그 함수 형태로 x로부터 y를 계산하는 혹은 y의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들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요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nsupervised learning은 우리가 전에 이런 예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supervised learning을 얘기했었는데 학생의 먼저 키와 몸무게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어떤 학생 X에 대해서 성적 Y를 예측하려고 한다. 학생을 A 또는 F로 classify 하려고 한다. 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X1, X2 또는 height, weight 공간상의 데이터들을 표현해 보면 이런 점들로 나타날 텐데 클래스 그러니까 정답 Y가 주어지는 거였죠 전에는. 그래서 이런 학생은 A였다, 이런 학생은 F였다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네, 여기 보다시피 Y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클래스 레이블이 제공되지 않는 거죠. 그냥 여러 개의 속성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이 무언가 그것만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보통 우리가 어, 그런 그 클래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어떤 패턴, 데이터의 패턴 같은 걸 찾는 것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들을 속성값의 어떤 분포를 바탕으로 그룹핑을 하는 네, 여기서 지금 y에 해당하는 값이 a냐 f냐 이런 것이 모두 없다 그러면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만 있을 텐데 그럼 a냐 f냐 이런 건 없고 모두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보니까 데이터들의 x1, x2 속성값의 분포를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네. 뭐, 세 개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네 개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네, 또 하나 이게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고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쉽게 이미지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100 바이 100 픽셀이라면 만 개의 값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러면 만 차원의 데이터. 지금 여기서 보는 게 2차원의 데이터라면 만 차원의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우리가 차원을 줄여서 예를 들면 한 100개의 값으로 표현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면 네, 주어진 그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어, 100차원의 데이터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차원의 어떤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얘기해요. 예, 뒤에 이제 신경망 모델에서 우리가 이런 representation learning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룹을 찾는 클러스터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면서도 쉽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 K-means는 K-means 알고리즘에 주어지는 거는 여기 보면 unclassified data objec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네, 이 알고리즘의 아웃풋은 K개의 클러스터를 찾는 거죠.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어떤 그 클러스터를 찾겠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어, 데이터들 중에 임의로 K개를 찾아서 그 K개의 데이터를 세 개의 클러스터의 중심 값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세 개의 어떤 센터 값이 설정이 되면 모든 데이터를 셋 중에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느 센터 값에 더 가까운지 속성 공간상에서 거리를 따져서 A냐, B냐, C냐 뭐 결정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 데이터들을 모두 클러스터에 어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K가 3이라면 3개의 그룹이 생기게 되겠죠. 그 그룹은 우리가 그 3개의 센터를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 좀 엉터리 같은 그룹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뭘 하냐면 그룹핑이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각의 그룹의 센터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센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데이터가 1번 그룹에 지금 어사인 됐다 그러면 각 데이터의 속성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데이터들의 어떤 평균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클러스터의 이제 센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센터 값이 바뀌었을 수가 있을 텐데 바뀐 센터에 대해서 다시 모든 데이터를 어느 쪽에 가깝나 그래서 재그룹핑을 하고 그룹핑이 바뀌면 또 센터가 바뀔 수가 있겠죠. 새로운 센터를 찾고 또 재그룹핑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더 이상 센터가 변함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K개의 그룹이 찾아진 것이다 하고 알고리즘이 끝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간단한 이그샘플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데이터는 x1, x2 두 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되고 y가 없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10개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게 x1, x2 두 속성 값으로 나타내지는 공간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왼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데이터는 뭐가 되나요? 3, 4 이런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K 값을 2로, 즉 두 개의 클러스터로 그룹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K-민즈는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처음에 랜덤하게 두 개의 센터를 설정을 합니다. 지금 10개의 데이터 중에 임의로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3, 4라는 데이터와 7, 4라는 데이터가 선택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이 3, 4라는 센터와 그 다음에 7, 4라는 센터 두 개와의 거리를 전부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 가까운 쪽으로 어사인을 하게 되면 윗줄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은 그룹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네, 이 데이터는 첫 번째 센터와 두 번째 센터 거리를 계산했을 때 첫 번째에 더 가까운 거고 또 이 데이터 같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산했을 때 두 번째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그룹핑이 될 겁니다. 네, 여기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는 이 example에서는 사실 양쪽 센터와 같은 거리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지금 임의로 선택한 두 센터와 동일한 그 거리를 갖는 그럼 이건 이제 뭐 어느 쪽에나 어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리가 같은 것 중에 위에 있는 건 이제 2번 클러스터로 내가 어사인을 하고 아래에 있는 건 1번으로 만약 어사인을 했다 그러면 네,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그룹핑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고 나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했냐면 네, 다시 센터를 계산하고 그룹핑을 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그림에 어, 왼편 이걸 우리가 1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1번에 지금 몇 개의 데이터가 있냐면 6개의 데이터가 어사인돼 있고 2번 그룹에 4개의 데이터가 어사인돼 있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x1, x2 값의 평균을 내면 전체 이 1번 그룹 데이터의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센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3점 얼마, 5점 얼마 이런 값이 나오고 네, 그것이 여기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새로운 센터입니다. 아까와는 지금 센터가 좀 이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번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평균, 4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보면 네, 이런 새로운 센터가 얻어지게 됩니다. 네, 이러고 나서 다시 데이터들을 이 새로운 두 개의 센터에 대해서 거리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2번 클러스터에 어사인 됐던 이 데이터는 이제는 1번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센터와 더 가깝겠죠. 네, 아까 1번에 어사인 됐던 이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바뀐 센터에 의하면 2번에 더 가깝겠죠. 네, 그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다시 클러스터 어사인을 하면 이제는 센터가 바뀌었으니까 클러스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클러스터와 2번 클러스터가 아까와는 다른 그런 구성을 지금 갖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센터를 계산해 보면 이제 그룹된 데이터가 다르니까 센터도 바뀌었겠죠. 네, 약간 센터가 또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데이터들을 클러스터 어사인을 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클러스터 센터에 변화가 없다. 아까와 똑같다. 데이터들이 똑같이 1번, 2번에 어사인된 형태가 똑같다면 센터가 결과가 같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고 두 개의
그룹을 결과로 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간단한데, 어, K-means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속성 공간을 K개로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K가 3이라면 그러면 영역을 예컨대 이런 어떤 세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K 값이 뭐냐? 네, 이걸 우리가 어, 설정하고 알고리즘을 진행시켜야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예를 들어 속성값 두 개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봐서도 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되겠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 같이 9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다. 그러면 9차원 공간, 9차원의 속성 공간에 데이터들이 분포할 텐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이게 뭐 두 개의 그룹일지, 세 개의 그룹일지, 네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을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적절한 클러스터를 우리가 찾기 위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런 지표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K 값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어, 네, 처음에 두 개의 점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앞서 알고리즘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죠. 랜덤하게 어사인한다. 네, 랜덤하게 두 개를 찾아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알고리즘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처음에 두 개의 랜덤 센터를 조금 더 뭔가 좀 생각을 해서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또 제안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뭐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내가 랜덤하게 두 개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개. 사실은 이게 크게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집단인데 여기 아주 가까이 있는 두 개를 내가 두 개의 랜덤 센터로 잡고 출발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그 어떤 반복 계산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K 값, 그두 개의 랜덤 센터가 느 정도 이상 거리를 두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아까 처음에 내가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다 그랬는데 K-민즈하고 사실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데이터가 어,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나타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정규 분포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진행합니다. 네, 이것도 물론 이제 공간을 분할하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긴 한데 앞에 그 우리가 얘기한 K-민스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데이터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가정을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K개의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는 어떤 X가 속성값 하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내가 그룹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키와 몸무게도 아니고 그냥 키.
키라는 값을 가지고 내 학생들을 이제 분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밑에 여기 지금 요 그림에는 뭐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인공지능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의 키 값을 쭉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 이거죠. 160이 있고 175가 있고 158이 있고 162가 있고 180이 있고 161이 있고 163이 있고 157이 있고 169가 있고 17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네, 만약에 X값들이 이렇게 분포한다면 물론 이 중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어딘가로 조금 아마 몰려 있을 겁니다. 예, 뭐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평균 신장이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리니까 남학생들의 키가 예컨대 한 170에서 175 정도에 어, 몰려 있고 그쪽에 더 많겠죠. 또 여학생들의 키가 예를 들면 160에서 165 정도에 많이 분포한다. 뭐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네, 그런 이제 현재 데이터가 어떤 집단에서 나왔나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유추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데이터들은 어찌 됐건 두 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생성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학생들의 키 값이라는 것은 예컨대 160 정도를 평균으로 이런 정규 분포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남학생들의 키는 예를 들어서 170 정도를 기준으로 이런 정규 분포를 갖는다. 라고 하면 믹스처 가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정규 분포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확률 분포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런 가정하에 이제 내가 이 데이터들의 적당한 이제 그룹핑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어떤 그 데이터가 두 개의 속성값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그래서 키와 몸무게 하듯이 x1과 x2 두 개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세 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데이터들이 만약 발생한다. 그랬을 때 정규 분포 첫 번째 것은 예를 들면 여기를 평균으로 이 정도 분산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여기를 평균으로 이 정도 분산. 세 번째는 여기를 평균으로 조금 넓은 분산을 갖는 그런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들이 나타났다면 데이터가 갖는 값들의 그 분포는 예를 들어서 3차원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다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 클러스터가 혹은 그룹이 이제 K개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X라는 값이 나오는 확률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네, I번째 이것은 컴포넌트라고 표현했는데 I번째 클러스터 내지는 I번째 그룹의 확률 그리고 그 그룹에서 X가 나타나는 확률 그거를 모든 그룹에 대해서 합하면 그것이 X라는 게 나타나는 확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키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165라는 키 값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 남자의 확률 곱하기 남자일 때 165가 나오는 확률.
플러스 여자의 확률 곱하기 여자일 때 165가 나오는 확률을 더한 것이 바로 165라는 어떤 값을 갖는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되겠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그 정규 분포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일까 하는 걸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음, 주어지지 않은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찾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믹스처 가우시안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데이터는 가장 왼쪽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개의 확률 분포로부터 어, 나타난 데이터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개의 정규 분포를 찾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규 분포로부터 나타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냐가 주어지면 정규 분포가 정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세 개의 그 정규 분포가 정의된다면 각각의 정규 분포에 해당, 즉 각각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찾았다면 그러면 데이터들을 이제 클러스터 어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쪽으로 어사인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는 1번에서부터 나왔을 확률이 2번이나 3번보다 더 높은 거고 이 데이터는 2번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고 이 데이터는 3번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하면 이것이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찾는 게 됩니다. 네, 앞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두 개의 정규분포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찾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어, 그러면 162는 어느 쪽 클러스터에 해당되냐 봤을 때는 남자 쪽 확률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만큼 여자 쪽 정규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만큼 되니까 이거는 여자 쪽으로 그룹핑을 하면 되겠죠. 이 데이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그럼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으면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어, 세 개의 그룹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한번 보죠. 세 개의 그럼 정규 분포를 우리가 만약 안다면, 그림의 윗줄에 있는 것처럼, 윗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이런 세 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 거야, 라는 걸 안다면, 네, 그러면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룹핑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느 쪽에서부터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이 분포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클러스터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럼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 해당하는지를 안다면 요 데이터는 1번에서부터 나온 거고, 요 데이터는 2번, 요 데이터는 3번에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걸 안다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컨대 이 데이터가 이걸 안다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면 1번이다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로부터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정규 분포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도 모르고 그리고 클러스터 어사인도 돼 있지 않으니까 어느 쪽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K-민즈에서 했던 것처럼 랜덤한 분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걸 계속 반복적인 계산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네,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처음에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죠. 랜덤하게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위에 그림에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쨌든 확률 분포가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현재 정해져 있는 확률 분포에 따르면 어느 쪽 클러스터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죠. 네, 확률 값에 따라서 이건 1번이다, 이건 2번이다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죠. 즉 위에 그림에서 네, 이 과정을 내가 진행을 하겠다. 엉터리 분포를 가지고 스타트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각각의 데이터가 클러스터 어사인이 됐죠. 어사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그룹핑된 데이터로부터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평균 분산을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과정을 우리가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확률 분포, 정규 분포가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새롭게 얻어진 확률 분포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다시 어사인하고 어사인된 데이터로 다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를 반복해 나가는 거죠. 네,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클러스터 어사인을 하는 것을 expectation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다시 계산하는 걸 우리가 maximization을 한다 이랬어. 이 두 개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EM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로 설명한 걸로 사실 다 됐는데 굳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데이터가 주어진다. 그다음에 EM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랜덤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네, 세 가지 값을 우리가 알면 된다 그랬죠. 평균과 분산 그리고 그 클러스터의 확률. 네, 처음에 expectation step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하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 어사인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가 각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즉 데이터 xj가 주어졌을 때 클러스터 ci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정의된 이 값을 가지고 ci의 확률 곱하기 ci에서 xj가 나오는 확률 이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확률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클러스터 어사인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값을 갖는 CI에 그룹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확률 값을 다 계산한 이후에는 M 스텝은 뭐냐면 확률 분포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I번째 클러스터의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의 클러스터에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갈 확률들을 모두 합친 것이 바로 그 클러스터의 확률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I번째 클러스터의 정규 분포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이걸 새로운 분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E 스텝, M 스텝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x1, x2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EM 알고리즘은 예컨대 두 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이 데이터들이 나타난 거다 생각을 하면 처음에 두 개의 정규 분포가 랜덤하게 어, 선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앞서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냥 평면상에 이렇게 등고선처럼 네,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예컨대 임의의 평균값, 여기 평균값이 있고 여기 평균값이 있고 적당한 분산이 정의돼서 예를 들면 이런 두 개의 정규 분포 이런 게 정의됐다면 네,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느 쪽에 더 확률이 높은지 계산하고 각각의 확률 계산한 거로부터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됐다면 그거로부터 다시 이 정규 분포를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걸 하나 예로 여기 뭐 움직이는 영상 같이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지금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이 여기 지금 X하고 플러스 이런 이제 표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원적인 지금 2차원으로 비주얼라이즈 한 거니까 눈으로 쉽게 두 개의 어떤 그 클러스터가 있네 볼 수가 있죠. 네, EM 알고리즘 진행하는 것은 처음에 엉터리 같은 분포에서 스타트해서 E 스텝과 M 스텝을 거치면서 이 두 개의 그 정규 분포의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서 결국 데이터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요거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는 거는 이제 끝에 그 웨카에서 한번 그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해봤듯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앞에 두 개는 속성 공간을 이제 나누는 분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라면 이 density based clust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혀 다른 개념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 때 dense region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dense region이라는 것은 밀집도가 높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예컨대 지금 이제 2차원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이런 데들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density based clustering이라는 것은 density가 높다는 것이 뭐냐를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에 합당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묶어 나가는 거. 얘네들은 굉장히 밀집돼 있다. 네, 뭐 개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우선 density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속성 공간에서 데이터들이 밀집돼 있는 영역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네, 하나는 radius, 입실론이라는 값과 하나는 mean point라는 값을 정의하는데 입실론이라는 것은 이 속성 공간에서 어, 그 반경 얼마에 해당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민 포인트라는 것은 그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를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 속성 공간에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면 내가 만약에 레디어스 입실론을 10, 민 포인트를 5 이렇게 정의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밀집된 공간이라는 것은 거리 10인 반경 안에 5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dense region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죠. 네, 그림에서 보면 예컨대 여기 지금 Q라고 표시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반경이 10, 민 영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 5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네, 알고리즘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할 텐데 먼저 코어 오브젝트라는 것은 뭐냐면 네, 바로 그 데이터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입실론 반경 안에 어, 정의된 민 포인트 개수만큼의 데이터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코어 오브젝트라고 얘기해요. 이 그림에서 바로 Q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게 코어 오브젝트로서 어, 전체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이제 코어 오브젝트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덴스 리전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클러스터를 데이터 그룹핑을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림에 있어서 Q가 코어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P를 봤을 때 네, P라는 데이터가 Q라는 코어 오브젝트에 대해서 입실론 반경 안에 입실론이라는 디스턴스 안에 있는 네이버후드다. 그러면 이게 디렉틀리 덴서티 리치어블한 데이터 오브젝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둘은 하나의 집단으로 내가 이걸 덴스한 리전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이거 하나의 집단으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디렉틀리라는 말을 빼고 그냥 덴서티 리치어블이라고 하면 네, 앞에서는 Q와 P를 우리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지금 엮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될 테고 이게 덴스한 리전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되니까 네, 일반적인 덴시티 리치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Q라는 데이터로부터 네, 어떤 일련의 시퀀스를 따라서 디렉틀리 덴시티 리치어블한 포인트들이 쭉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덴시티 리치어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면 Q로부터 P1이 density reachable 한 건데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었죠. 따라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엮일 수가 있는데 네, P1에서 다시 P가 또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P1에 P2가 하나의 그룹이 클러스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또 P3가 또 클러스터가 될 수 있고 해서 PN까지 모든 density reachable한 데이터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density reachable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네, 이것이 마지막으로 밑에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Q라는 데이터가 density reachable 또 P라는 데이터도 또 다른 방향으로 density reachable 하게 되면 네, 이것들을 우리가 density connected라고 얘기해서 네, 이것들이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먼저 코어 오브젝트를 찾고 주어진 조건,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되는 덴스 리전에 해당하는
코어 오브젝트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density retrieval한 포인트들을 연속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클러스터를 우리가 구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density based clustering 알고리즘인 dbScan이라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됩니다. 일단 클러스터라는 것의 정의는 앞에서 정의한 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 density connected 데이터 포인트의 최대 집합을 우리가 클러스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코어 오브젝트를 찾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가면서 입실론 거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코어 오브젝트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를 또 선택해서 코어 오브젝트인지를 보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코어 오브젝트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코어 오브젝트에서부터 출발해서 density retrievable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 집합을 찾아 나갑니다. 만약에 density reachable 포인트를 계속 찾다가 더 이상은 이런 밀집된 영역으로 연결된 데이터 포인트가 없다고 하면 거기서 클러스터 형성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코어 포인트를 찾고 이거를 추가해 나가면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형성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더 이상은 추가될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클러스터 형성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남아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코어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고 코어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서 또 리치어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K-means나 EM 알고리즘으로 영역을 분할하는 방식의 클러스터를 찾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방법의 특징은 몇 가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 클러스터의 모양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클러스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K-means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런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이터의 분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일단 눈으로 보기에 여기에 두 개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K-means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집단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K-means나 EM 알고리즘은 공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K가 2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그룹의 센터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어사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의 센터는 이 정도 될 테고 1번 그룹, 2번 그룹의 센터는 또 여기 어디쯤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가장에 있는 이런 데이터는 이쪽으로 그룹핑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컨벡스, 컨케이브 이런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오목볼록인데, 네, 컨벡스한 그런 모양의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어, 이제 공간 분할이 되면서 그룹핑할 수가 있지만 컨벡스하지 않은,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이런 데이터의 집단이 만약 있고 이걸 우리가 클러스터로 찾고자 한다 그러면 K-means 같은 공간 분할은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 극단적으로 그린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지금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 있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점들이 하나의 어떤 집단이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파란색의 점들이 또 다른 어떤 집단이라면 만약 이렇게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K-민즈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집단의 센터는 같은 거가 되겠죠. 가운데에 같은 값으로 센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뉠 수는 없는 겁니다. EM 알고리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절히 density를 정의하고 나면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예컨대 이런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변에 밀집된 영역이니까 내가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 간다면 네, 이런 어떤 집단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것들은 디스턴스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집된 영역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네. 따라서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코어 오브젝트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이렇게 추가를 해나가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는 그런 클러스터링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또 뭐가 있냐면 노이즈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K-mean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했을 때 노이즈 데이터 굉장히 그 아주 오류가 있는 데이터나 혹은 우리가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썼었죠. 아주 그 이제 틀린 데이터는 아닌데 아주 예외적인 뭐 우리가 키와 몸무게로 얘기할 때 키는 2m가 넘는데 몸무게는 40이다. 뭐 그런 경우는 평균적인 그 어떤 신장과 몸무게 관계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될 텐데 우리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만약 존재를 한다면 K-민즈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두 개의 집단으로 우리가 그룹핑하려고 그럴 때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컨대 이것이 뭐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된다든지 혹은 이 중간에서 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어, 만약 이런 그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 클러스터에 포함이 결국 안 되고 남는 데이터가 됩니다. K-means 같은 클러스터링은 데이터가 남는 데이터라는 건 없죠. 공간을 두 개 혹은 세 개로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인가는 포함되게 되는데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절한 밀집도를 정의한 다음에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찾아지고 나면 이 두 개는 어떤 클러스터에도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다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머신러닝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걸 수행하려고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데이터에 아웃라이어들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을 찾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전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도 적절한 모델이 얻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의 경향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모델에 영향을 줘서 이제 적절치 않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예외적인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어,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이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네,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서 데이터가 밀집된 영역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입실론과 민 포인트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해야만 그로부터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결과 클러스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이 값을 찾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입실론을 굉장히 크게 하고 민 포인트를 작게 하면 다시 말하면 밀도를 굉장히 에, 그러니까, 크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밀집된 공간에 해당되네 그러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냥 만들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네, 거꾸로 입실론을 작게 하고 민 포인트를 크게 하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좁은 공간에 있어야만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게 별로 없으면서 일부 데이터만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대다수의 데이터는 클러스터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단점 내지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뭐 앞서 밑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봤던 건데 이게 우리의 두 개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했을 때 어, 네, 이런 데이터가 코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입실론과 민 포인트 개수를 정의했다고 하면 데이터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죠. 네, 하나씩 짚어보다가 이게 코어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늘려가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여기서 클러스터는 끝나게 됩니다. 1번 클러스터 형성되고 남아있는 데이터들 중에 또 코어가 있는지를 봐서 코어가 있다. 이게 2번 데이터를 형성하고 네,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코어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데이터들은 바로 아웃라이어가 된다. 이건 좀 이상한 데이터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웨카의 이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이 또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예시로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A1, A2 두 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고 네, 에딧해서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 1에서 100 사이의 어떤 값을 갖는 데이터들인데 27개가 있네요. 네, 여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요걸 보고서 이 데이터를 이제 그룹핑을 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 눈으로 당연히 잘 보이지가 않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니까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네, A1과 A2 공간의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 네, 지금 X축이 A1이고 Y축이 A2인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하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위에 보면 클래시파이가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었던 곳이고 클러스터라는 탭에 가서 보면 역시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choose 버튼을 누르면 현재는 이제 이 정도가 있네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simple k-means라고 있죠. 가서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여기 넘버 오브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죠? K 값을 정하고 스타트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대로 놓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네,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결과에 보면 클러스터의 인스턴스가 어떻게 지금 어사인 됐냐면 0번과 1번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전체 27개의 데이터 중에 0번에 18개, 1번에 9개가 지금 어사인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모델 했듯이 여기서도 비주얼라이즈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하면 X축을 A1, Y축을 A2로 놓고 여기 지금 밑에 컬러로 클러스터를 구분해 놨습니다. 0번 클러스터를 파란색, 1번 클러스터를 빨간색으로 했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전체 데이터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이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 또 나머지 데이터들이 또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땐 이게 세 개의 그룹으로 보이는데 K를 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을 지금 찾은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차원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K가 얼마여야 적당한지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겠죠.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시각적으로 그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클러스터 알고리즘 중에서 EM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아까 E 스텝과 M 스텝을 번갈아 가는 이터레이션을 최대 몇 번까지 수행할 건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마이너스 1로 하면 이것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내가 사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제 가장 적절한 클러스터의 개수까지 같이 찾는 거죠. EM 알고리즘으로 이 데이터들을 스타트해서 보면 EM 알고리즘은 세 개의 클러스터, 즉 세 개의 노멀 분포로부터 나온 데이터로 보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맞다는 거고 각각의 이 9개씩의 데이터가 지금 어사인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우리가 가서 보면 A1과 A2로 디스플레이해서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녹색 세 개의 말하자면 확률 분포를 지금 찾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어사인했는데 여기 왼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세 개의 클러스터를 지금 잘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데이터를 DB 스캔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면 자, 여기선 우리가 입실론과 민 포인트를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잘 모르겠다. 그냥 디폴트 값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는 제일 밑에 결과를 보면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어사인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번 클러스터에 27개가 어사인 된 거죠. 밀집도를 너무 아, 말하자면 그 약하게 정의를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코어 오브젝트와 덴서티 리치업을 한 걸로 다 판단이 돼서 하나로 엮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예컨대 입실론 값을 우리가 상당히 낮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걸 한 지금 현재 반 정도로 0.4로 그러니까 더 작은 영역에 6개가 있어야 밀집된 거다라고 내가 재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스타트를 해보면, 밑에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3개의
어떤 클러스터를 지금 찾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면 아까 EM 알고리즘에서 얻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데이터에는 지금 이게 없지만 이런 어떤 값을 갖는 공간상에 이 정도에 위치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네, 이런 지금 입실론과 민 포인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아무 클러스터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데이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제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네, 샘플 데이터 파일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네,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이런 데이터인데 네, 이것도 2차원이니까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네, 이렇게 생긴 데이터 A1, A2 공간상에 보면 네, 우리가 그림으로 이게 컨벡스가 아닌 그런 어떤 그룹처럼 보이는 데이터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K-민즈로 K를 2로 해서 클러스터링을 시도한다면 네, 지금 15개와 25개로 두 개의 클러스터 어사인이 됐는데 어사인된 모습은 가서 보면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영역을 이렇게 둘로 나눈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이 하나의 집단, 이쪽이 또 다른 집단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가 얻어졌죠. 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결과를 이제 주게 되는데 K민즈로는 이런 식의 결과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DB 스캔을 적용한다면 네, 이때도 또 지금 너무 큰 그 값을 줘서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 클러스터링이 된 거네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서 입실론 값을 역시 또 낮춰보면 밀집된 걸 더 강하게 지금 정의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전체가 하나의 집단이 되네요. 그러면 네, 파라미터를 더 바꿔보겠습니다. 0.2까지 낮춰보면 네, 그러면 두 개의 집단으로 지금 클러스터링이 됐는데 어떤 모양으로 클러스터링이 됐는지 가서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몰려 있는 데이터가 하나의 집단, 그다음에 주변에 퍼져 있는 데이터가 또 다른 집단으로 지금 클러스터링이 됐죠. 네, 덴서티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덴서티 베이스드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뭘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알고리즘의 원리와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웨카로 수행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 숙제가 있죠? 네, 세 번째 숙제 잘 해서 내시고 여기까지로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역시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신경망과 관련된 모델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